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생명 존중 벌써 5주차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는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가 수업이 없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고향에 다녀온 학생들도 있고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대로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또 화목한 시간을 갖다가 보낸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이번 주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이번 주, 즉 5주차에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낙태? 사실은 이제 낙태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요즘은 쓰지도 않고 또 모자보건법에도 낙태라는 표현보다는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낙태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래서 낙태와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낙태는 영어로는 abor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낙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나? 뭔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임신이 돼서,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자궁에 착상이 됨으로써 이제 세포 분열을 갖다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 그리고 그 부속물, 태반이겠죠.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즉 임산부의 체외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낙태 또는 임신중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낙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모자보건법에서는 2조 7항에서 임신중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낙태와 관련된 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형법 269조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1995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즉 부탁을 했다는 거죠.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입히게 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269조에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270조에는 부동의 낙태, 즉 난 낙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도 그 벌을 갖다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체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갖다 이제 처하게 돼 있고요. 즉 이거는 이제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이러한 그 임산부가 부탁을 해서 낙태를 실제로 시술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이 부녀가 나 낙태하겠다라고 부탁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낙태 시술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항이나 2항의 죄를 범해서 부녀를 갖다가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형태로 벌칙을 갖다가 정하고 있었어요, 형법에. 이거 1995년에 이제 개정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그리고 전 사망,
사망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병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형법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벌칙을 정하고 있지만은 예외가 있었어요. 모자보건법 14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한계를 갖다가 정하고 있는데,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를 갖다가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전염성 질환, 세 번째가 강간이라든가 또는 중간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또 네 번째가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정해놓고 있어요. 8천인의 혈족이라든가 6천인의 혈족의 배우자의 뭐 6천인의 혈족, 6천인의 양부목의 혈족, 또 4천인의 양부목의 인척, 이런 사항에 한해서만 인공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를 해놨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굉장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었어요. 특히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정해놓고 있었어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했죠. 그리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인지도 이렇게 연골무형성증이라든가 낭성섬유증이라든가 또 유전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있었어, 범위를. 그리고 또 세 번째 항목에서는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도 어떠한 전염성 질환인지를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이러한 형태의 법을 갖다가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낙태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게 이제 요거예요. 자기가 동의를 해가지고 낙태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술을 해준 의사라든가 한의사, 조산사 등등등 이 사람의 경우에도 업무상 낙태로 인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낙태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 낙태를 하면서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년 이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격한 그런 법적인 그런 이제 처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해드렸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낙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들,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지도와 더불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이 특정한 경우를 갖다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경우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노란색의 경우가 뭐냐면 사회 경제적 이유, 즉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지금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갖다가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노란색이. 그리고 주황색이 산모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허용이 되는 우리나라였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요게 2019년 4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생산권 센터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낙태 추세가 비교적 자유화하는 추세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고, 또 영국의 경우는 태아가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미국의 경우도 낙태 자유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본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한 그런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기간을 갖다가 10주에서 12주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초로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합법화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화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허용 범위를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브라질,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전부 금지가 돼 있었어요.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가 돼 있었어. 아주 예외의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여기 헌법 불합치 판정을 갖다 내리게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일랜드 경우도 합법화가 됐어요. 2018년에. 그리고 12주까지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등등의 나라들. 12에서 13주까지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제 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16주에서 18주가 노르웨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 그리고 22주가 일본 같은 경우 22주까지 허용이 되고 있고요. 24주까지 영국, 러시아, 또 대만이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교적 자유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계적인 낙태 허용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후에 낙태를 갖다 거의 합법화해서 그래서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낙태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대부분의 국가의 그런 이제 국교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나라에 따라서 다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했는지 아니면 허용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적 문제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7년 낙태는 현실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뉴스라든가 또는 그마저도 없으면은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청원에서 23만 명이 2017년 후반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이제 접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이분이 그때 당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었죠. 그래서 이 낙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담화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화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OECD 주요 회원국의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나라, 상담을 하지만 자유롭게 가능한 나라, 그 다음에 제한이 없는 나라 18개, 그리고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나라, 또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로는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는 나라,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도 불가한 나라, 우리나라, 아일랜드 여기에 속했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자료예요. 2018년 당시의 자료인데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5일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그 결과 낙태를 합법화하게 됩니다. 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6월 14일 하원에서 통과를 했어요. 낙태 합법화가. 그런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8월 9일에 부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법원 심리가 2018년에 이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담화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되죠.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바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이
시행이 돼서 2017년 통계만 하더라도 49,700건, 즉 5만 건에 가까운 이런 정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상황들을 갖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낙태가 계속 여성들에게만 어떤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민운동 또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있었죠. 영상 한번 보실게요. 국내 낙태 수술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배 배재대 교수는 최근 9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에 뚜렷한 증감이 없었다며 2005년 조사 결과인 연간 34만 2천 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에서 2010년 16만 8천 건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추산과는 반대입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을 연 7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것이 불법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낙태와 관련해서 찬반의 의견들도 있고요. 또 낙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윤리를 갖다 주장하는 그런 또 이제 UCC 영상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의사이면서 낙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널리 홍보를 하면서 또 낙태 수술,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린 의사가 있고요. 요거는 영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글 자막 입히냐고 하루 종일 하루 꼬박 투자해서 고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My name is Dr. Anthony Levan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First,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medical abortion. This is a procedure in which the mother swallows pills in order to terminate her baby, and it is performed up to the 9th week of pregnancy. The procedure involves 2 steps. Step 1. At the abortion clinic or doctor's office, the woman takes pills which contain mifepristone, also called RU46. RU46 blocks the action of a hormone called progesterone. Progesterone is naturally produced in the mother's body to stabilize the lining of the uterus. When RU46 blocks progesterone, the lining of the mother's uterus breaks down, cutting off blood and nourishment to the baby, who then dies inside the mother's womb.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after it has been taken, it is 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RU46 and save the baby if progesterone is administered. The sooner, the better. Step 2. 24 to 48 hours after taking RU46, the woman takes misoprostol, also called Cytotec, that is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vaginally. RU46 and misoprostol together cause severe cramping, contractions, and often heavy bleeding to force the dead baby out of the woman's uterus. The process can be very intense and painful, and the bleeding and contractions can last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While she could lose her baby anytime and anywhere during this process, the woman will often sit on a toilet as she prepares to expel the child, which she will then flush. She may even see her dead baby within the pregnancy sac. At 9 weeks, for example, the baby will be almost an inch long, and if she looks carefully, she might be able to count the fingers and toes. After she has disposed of her baby, the woman may have bleeding and spotting for several weeks. Bleeding lasts, on average, 9 to 16 days. 8% of women bleed more than 30 days, and 1% require hospitalization because of heavy bleeding. RU46 is only FDA approved for the first 7 weeks of pregnancy. While RU46 can be used off-label up to 9 weeks, the failure rate increases as the pregnancy progresses. At 7 weeks, it has a 5% failure rate. At 8 weeks, an 8% failure rate, and at 9 weeks, a 10% failure rate. If failure occurs, she will usually be offered a surgical abortion. For the mother, medical abortion often cause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diarrhea, headache, and heavy bleeding. Maternal deaths have occurred, most frequently due to infection and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ction D&C, dilatation and curett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It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left behind. This can lead to infection or bleeding.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the abortionist uses a curette to scrape the lining of the uterus. A curette is basically a long-handled curved blade. Once the uterus is empty, the speculum is removed and the abortion is complete. The risks of suction D&C include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potentially damaging intestine, bladder, and nearby blood vessels, hemorrhage, infection, and in rare instances, even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a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Finally, I'm going to describe a 3rd trimester induced abortion, which is performed at 25 weeks to term. At this point, the baby is almost fully developed and viable, meaning he or she could survive outside the womb if the mother were to go into labor prematurely. Because the baby is so large and developed, this procedure takes 3 or 4 days to complete. On day 1, the abortionist uses a large needle to inject a drug called digoxin. Digoxin is generally used to treat heart problems, but a high enough dosage of digoxin will cause fatal cardiac arrest. The abortionist inserts the needle with the digoxin through the woman's abdomen or through her vagina and into the baby, targeting either the head, torso, or heart. The baby will feel it. Babies at this stage feel pain. When the needle pierces the baby's body and the digoxin takes effect, the life of the baby will end. The abortionist then inserts multiple sticks of seaweed called laminaria into the woman's cervix. They will slowly open up the cervix for delivery of a stillborn baby. While the woman waits for the laminaria to dilate her cervix, she carries her dead baby inside of her for 2 to 3 days. On day 2, the abortionist replaces the laminaria and may perform a second ultrasound to ensure the baby is dead. If the child is still alive, he administers another lethal dose of digoxin. The woman then goes back to where she is staying while her cervix continues to dilate. If she goes into labor and is unable to make it to the clinic in time, she will give birth at home or in a hotel. In this case, she may be advised to deliver her baby into a bathroom toilet. The abortionist then comes to remove the baby and clean up. If she can make it to the clinic, she will do so during her severest contractions and deliver her dead son or daughter. If the baby does not come out whole, then the procedure becomes a D&E, a dilation and evacuation, and the abortionist uses clamps and forceps to dismember the baby, piece by piece. Once the placenta and all the body parts have been removed, the abortion is complete. Late-term abortions have a high risk of hemorrhage, lacerations, and uterine perforations, as well as a risk of maternal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I will no longer do any more abortions. When you finally figure out that killing a baby that big for money is wrong, then it doesn't take you too long to figure out it doesn't matter if the baby is this big or this big or this big or maybe even this big. It's all the same. And I haven't done any since then, and I never will.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중요한 단어들, 거기서 쓰이는 용어들을 갖다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 유튜브 요 영상은 사실은 제가 이제 원본과 관련된 주소를 올려놨는데 추후에 제가 자막을 넣어서 다시 재구성한 거는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